연산군의 폭정으로 종종 반정이 일어나고 이복동생 진성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때 이미 진성대군은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반정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가가 몰살을 당합니다. 또한 아내마저 어쩔 수 없이 궁에서 내쫓기게 되는데 이 아내가 바로 단경왕후입니다. 다홍 치마에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조선 최고의 권력을 가진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고모는 임금이었던 연산군의 정비였고 할아버지 신승선은 세종의 사남 임영대군의 사위였으며 아버지 신수군은 이조 판서였고 두 작은아버지 모두 형조 판서를 역임했고 작은 어머니는 예종의 비 안순왕후의 여동생이었다. 연산군은 포악했지만 왕비인 고모에게는 다정한 편이었다. 그래서 외척인 우리 집안 사람들도 조정에서 떵떵거릴 수 있었다. 모든 가문에서 나를 며느리로 원했다. 왕실도 마찬가지였다. 자순대비 윤씨는 자신의 아들 진성대군과 나의 혼인을 강력하게 원했다. 연산군이 즉위한 지 벌써 5년이었다. 하지만 역사상 강력한 왕위 경쟁자를 살려두는 법은 없었다. 연산군이 언제 변덕을 부리거나 억지를 써서 이복동생 진성대군을 죽일지 몰라 자순대비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래서 자순대비가 생각한 것이 나와의 혼인이었다. 워낙 왕비를 존중하고 좋아하는 연산군이니 진성대군이 처조카의 남편이 되면 죽일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자순대비는 기어이 나를 며느리로 원했다. 사실 진성대군의 고조부와 나의 외고조부는 세종대왕으로 같으며 우리는 팔촌지간이었다. 하지만 왕실 홀렛이 외가 쪽으로는 근친을 따지지 않기에 진성대군과 나의 혼례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연산군 5년, 내 나이 13살. 활짝 열린 대문 안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왕실 혼례를 구경하기 위한 사람들로 대문 앞 큰 길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세자가 아닌 대군의 혼례라 왕실 혼례식보다는 간소한 절차였지만 나는 실수라도 할까봐 내내 긴장해서 혼례식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혼례식 절차가 모두 끝나고 방에 들어와서야 진성대군과 혼인해 부부인이 되었다는 실감이 조금씩 들었다. 가채의 화관이 무거워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혼례식 전 단장을 할 때 밀랍에 참기름을 섞어서 만든 밀기름을 속눈썹에 발라 눈을 크게 뜨지 못하도록 했기에 혼례식 동안 신랑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사위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방문을 열고 진성대군이 들어왔다. 나는 살며시 곁눈으로 진성대군을 엿보았다. 나보다 1살 어린 왕자님은 나보다 키도 훨씬 작았다. 진성대군은 겁이 많고 요약한 성품 같았다. 낯선 곳, 어색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방 안을 서성이다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도 헛기침만 할 뿐이었다. 나는 먼저 다가가 진성대군의 손을 잡았다. 물끄러미 날 바라보던 진성대군이 내 손을 마주 잡았다. 그날 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잤다. 우리는 혼례를 치른 후 사흘 동안 친정에 머무르다가 시어머니 자순대비, 즉 정연왕후가 있는 경복궁에 들어가 인사를 올렸다.
고모이자 동서지간이 되는 연산군의 왕비 신씨와도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진성대군의 형 연산군을 배알했다. 나는 너무나 떨려 연산군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어쨌든 기나긴 잔치가 끝나고 진성대군과 나는 사가에서 신혼 살림을 차렸다. 연산군이 혼례를 축하한다며 새로 지어준 집이었다. 집안 창고에는 연산군이 내린 곡식 7천석이 가득 차 있었다. 혼이 나기 전에의 무오사화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우리 집안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게다가 당시만 해도 연산군은 이복동생 진성대군에게 다정한 형이었다. 연산군은 자순대비를 친어머니로 알고 자라서인지 다른 이복 형제들보다는 진성대군을 예뻐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진성대군은 연산군을 보러 갈 때마다 벌벌 떨었다. 한 번은 진성대군이 연산군과 함께 사냥을 나갔는데 연산군이 승마 시합을 하자고 제안했다. 내 말보다 네 말이 궁궐에 늦게 도착하면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왕을 이길 수도 이기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 진성대군은 마루에서 엉엉 울었다고 했다. 연산군과 동시에 도착하기 위해 진성대군은 온 힘을 쏟았다. 결국 진성대군은 아슬아슬하게 연산군보다 먼저 궁궐에 도착했다. 진성대군은 다리가 풀려 말에서 내리다가 땅바닥에 뒹굴기까지 했다. 연산군은 눈물 범벅인 진성대군의 얼굴을 보며 씨굽고는 뒤돌아 가버렸다고 한다. 자신의 어머니가 억울하게 패비되어 사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연산군은 점점 더 포악하게 변해갔다.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을 뽑아 흥청으로 삼아 여색을 탐했으며 거라는 물론이고 공자를 모신 성균관에서도 연애를 즐기기 바빴다. 6.25 경전을 탐구하는 경연을 폐지하고 직언하는 대신들을 강등시키거나 유배보냈다. 계속된 향락에 비어버린 국고를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했으며 민가를 철거하고 사냥터를 만드는 등 악정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연산군 10년.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 패비윤 씨를 죽이는 데 가담했던 신하들을 모두 찾아내어 무자비하게 죽이고 패비윤 씨를 질투해 모함했던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때려 죽이고 이복 형제인 안양군과 봉안군도 죽여버렸다. 이른바 갑자사화였다. 연산군의 폭정은 사화로 끝나지 않았다. 총애하던 후궁을 목을 베어 효시하기도 하고 정업원의 비군이 8명을 겁탈해 자결하게 만들기도 했다. 우리는 연산군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가끔 궁궐로 자순대비를 뵈러 가는 것 외에는 외출도 삼갔다. 혹시나 역모로 물릴까봐 여러 명이 모이는 모임에도 가지 않았고 집에 찾아오겠다는 손님들도 갖가지 변명으로 거절했다. 연산군 12년 여름 승평 부대부인 박씨가 돌아가셨다. 승평 부대부인 박씨는 연산군의 큰아버지 월산대군의 미망인으로 연산군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연산군은 어릴 때 아프면 큰아버지 월산대군의 집인 덕수궁으로 피접을 나갔다. 승평 부대부인 박씨는 아이가 없어서 누구보다 연산군을 아끼고 살뜰히 보살폈다. 연산군은 자신의 큰아들 세자 황도,
승평 부대부인 박씨에게 기르게 했으며 승평 부대부인 박씨에게 궁궐에 처소도 내어주고 자주 방문했다. 그래서인지 승평 부대부인 박씨가 연산군에게 겁탈을 당하고 자결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승평 부대부인 박씨가 임신을 했다더라. 연산군에게 성병이 옮았다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커져갔다. 당시 승평 부대부인 박씨는 52의 나이였다. 임신하기 불가능한 나이였고 자연사할 수 있는 나이였지만 소문은 식지 않았다. 한간에는 승평 부대부인 박씨가 남동생 박원종에게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겼다고도 했다. 누이의 복수를 위해서였든 연산군의 폭정을 참을 수 없어서였든 박원종은 연산군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성희안도 계획에 참여했다. 성희안은 연산군이 양화도에서 연애를 벌일 때 임금은 본래 맑은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시를 지었다가 파직당했다. 연산군을 풍자한 시를 지었다는 이유였다. 연산군의 폭정에 질린 조정 대신들과 재산을 연산군에게 빼앗긴 공신들이 합류했다. 박원종은 반정을 일으키기 전 내 아버지 신수군의 의중을 떠보았다. 그대는 누이와 딸 중 누가 더 소중합니까? 아버지는 단번에 그 뜻을 파악하고는 대답을 망설였다. 딸이 왕비가 되면 왕비인 누이가 배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성공하면 반정이지만 실패하면 영모였다. 아버지는 연산군 내내 왕실의 사돈으로 승승장구했다. 굳이 영모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다. 임금은 비록 포악하나 세자가 총명하니 믿어봅시다. 아버지 말에 박원종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물러났다. 아버지는 연산군에게 영모를 밀고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게 몸조심하라며 주의와 경계를 당부했다. 나와 진성대군은 문을 닫아 걸고 손님도 받지 않았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영모를 꾀하는 자들이 아버지에게 물은 것으로 보아 진성대군을 임금으로 세우려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진성대군은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나도 왕비의 삶은 싫었다. 왕비라는 자리가 화려해 보이지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는 고모이자 윗동서인 왕비 신씨를 보면서 일찌감치 깨달았다. 연산군 12년 또는 중종원년 9월 2일 말발굽 소리와 함께 군사들이 우리 집을 빙 둘러쌌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대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거병한 군사들이 진성대군을 옹립하려 한다는 소문이 도성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진성대군은 연산군이 소문을 듣고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이라 생각했다. 분명 형님이 나를 잡아오라는 명을 내리신 거요. 잡혀가서 차명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결하겠소. 진성대군은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이불 호청을 가져와 대들보에 감았다. 우리는 연산군이 갑자사화를 일으킨 후 항상 죽을 준비를 해두고 있었다. 아니, 매일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겁이 많은 진성대군은 항상 내 곁에 꼭 붙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는 살든 죽든 같이 있는 거요. 죽음이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겁날 게 없고 비록 유배를 당하는 죄인의 목숨이 되어도
당신과 함께라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소. 그러니 절대 나에게서 떨어지지 마오. 물론입니다. 불안해하는 진성대군을 달래며 나는 맹세도 하고 다짐도 했다. 절대로 진성대군 곁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진성대군은 울면서 이불 호청을 매듭지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불 호청을 매달았다. 진성대군이 내 손을 잡았지만 나는 담장 밖을 보느라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제 와서 같이 죽기 무서운 것이오. 죽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한 약조를 잊었소. 대문 밖 말오는 소리에 진성대군은 파르르 떨며 나를 바라보았다. 진성대군이 대들보에 매단 이불 호청이 바람에 펄럭였다. 나는 대청마루에 서서 이불 호청 사이로 보이는 담장 밖을 살폈다. 내 키가 작은 데다 꽤 먼 거리라 어떤 상황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나는 일단 진성대군을 달랬다. 대군마마, 미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우선 대문 밖 동태를 살펴본 후에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군사들이 저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뭘 더 살펴본단 말이오. 이렇게 지체하다 잡힐 것이오. 서두르시오. 어차피 죽을 거라면 그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제가 담장 너머를 살피고 오겠습니다. 말머리가 집안을 향하면 우리를 잡으려고 전하께서 보낸 군대일 것이고 말머리가 밖으로 향하면 대군마마를 모시러 온 군대일 것입니다. 그제서야 진성대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진성대군은 내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나는 진성대군의 손을 잡은 채 마당에 돌을 옮겨 쌓고 그 위에 올라 발뒤꿈치를 든 채 직접 담장 너머를 살폈다. 보이오. 어떻소? 진성대군이 나를 재촉했다. 말머리는 밖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진성대군을 내려다보며 환히 웃음을 지었다. 내가 대문 쪽으로 향하자 진성대군은 내 등 뒤에 숨었다. 대문을 열어주니 반정군 장수들이 우리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우리를 모시고 궁으로 향했다. 그날 밤 우리는 교태전에 들어서도 잠 한숨 자지 못했다. 반정에 참여하지 않은 내 아버지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이미 숙청된 후였다. 연산군은 궁궐의 방화를 틈타 변복한 뒤 말을 타고 도망갔다고 했다. 반정군들은 연산군을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연산군이 한성부 근처의 한 민가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들렸다. 체포된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될 거라는 소식도 박원종을 통해 들었다. 밤새 한방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다. 혹시나 침소 밖을 지키고 있는 반정군들의 귀에 들어가 오해를 부를 수도 있는 이야기, 몰살 당했을 것이 뻔한 나의 친정 가문 이야기, 우리의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 무엇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화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저 교태전에서 숨죽인 채 반정 세력들이 전하는 소식만 듣고 있었다. 무섭고 두렵기만 한 밤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견딜 수 있었다. 주상전하,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로운 임금께서 곤룡포를 입는 것을 상궁과 함께 도우며 낯선 호칭을 내뱉었다. 어제까지는 대군마마였지만
이제부터는 주상 전하였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으나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전하. 나는 대전으로 향하는 전하의 뒤에서 울먹였다. 처음이었다. 혼인한 뒤 언제나 울먹이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하였다. 나는 항상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지엄이의 모습만 보였다. 우유부단한 전하 대신 집안 대소사의 결정은 모두 내가 맡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다. 전하께서는 다가와 내 손을 잡고 어루만지셨다. 걱정 마시오. 그 한마디만 믿었다. 하지만 전하께서 대전에 납시자마자 박원종을 비롯한 반정 세력들과 육조 참판이 합세해 나를 몰아내라고 호소했다. 거사할 때 먼저 신수군을 제거한 것은 큰일을 성취하고자 해서였습니다. 지금 신수군의 친딸이 권례에 있습니다. 만약 왕비로 삼는다면 인심이 불안해지고 인심이 불안해지면 종사에 관계됨이 있으니 은정을 끊어 밖으로 내치소서. 아려는 바가 심히 마땅하지만 그러나 조강지처인데 어찌하랴. 반정 세력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 즉위할 경우 외갓집을 몰살한 반정 세력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했다. 이미 연산군의 어머니 폐재현왕후 윤씨를 사사한 일로 복수당한 경험이 있는 신하들은 무조건 나를 내치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 사이에 자녀가 없었기에 반정 세력들의 목소리는 더 높았다. 신등도 이미 요량했지만 종사의 대교로 볼 때 어쩌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쾌히 결단하소서. 신하들은 하루 종일 전하를 둘러싸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왕위에 올랐지만 반정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왕이었다. 전하는 중종 반정 3대 공신인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이 몰러갈 때면 그들이 모두 문을 나설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있기까지 할 정도였다. 반정 세력은 힘없는 허수아비 왕을 거의 겁박하다시피 했다. 태종대왕도 세종대왕도 영모를 지은 가문의 왕후를 그대로 두셨다. 자고로 혼인을 하면 출가 외인이 되어 친정의 죄에 연좌하지 않는 법이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은 매일같이 나를 내치라 전하를 닥달했다. 나는 정연왕후 자순대비께 울면서 빌었다. 자순대비는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다. 자순대비의 교지 한 장이면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다. 제발 어마마마께서 반정공신들을 설득해 주옵소서. 하지만 허수아비 왕의 어머니는 더 힘이 없었다. 자순대비는 오히려 나를 설득하셨다. 칼날 위를 걷는 듯 위태로운 나날이다. 내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저 반정 공신들이 궁궐에 밀고 들어와 연산군을 패하고 진성대군을 보위에 올리라는 교지를 쓰라고 해서 불러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대비가 바로 나다.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차라리 네가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어떠하냐. 나는 궁녀가 들려주는 아버지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울었다. 우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기였다. 반정 반대 세력의 싸움이 크게 났는데 이주판서 신수군도 그때 죽었답니다. 신수군이 말에서 떨어지자
하인들이 그 위에 엎드려 자기 몸으로 철퇴를 막았지만 이심이 모두 쳐 죽였답니다. 이심은 넷이나 한꺼번에 죽이는 바람에 피가 튀어 얼굴과 옷이 온통 피범벅이 되었으나 공을 드러내기 위해 며칠이 지났는데도 씻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반정 세력이 나를 가만히 둘 리 없었다. 벌써 엿새째였다. 전하는 버텨보겠다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전하도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전하께 아뢰었다. 왕위를 위해서라면 신첩이 물러다는 것이 맞는 듯합니다. 전하는 아무런 대답 없이 내 손만 잡아주었다. 우리는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밤을 지새웠다. 중종원년 9월 9일 왕비가 된 지 7일째 아침 나는 대전으로 나갈 준비를 마친 전하에게 큰 절을 올렸다. 전하는 입만 벙긋거리다 한숨을 크게 내쉬고 눈을 질끈 감더니 뒤돌아 나갔다. 교태전에 뜰을 나가는 전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침소로 돌아와 소복으로 갈아입고 명을 기다렸다. 전하는 조회에 나가자마자 내 거취에 대해 말했다. 종사가 지극히 중하니 어찌 사사로운 정을 생각하겠는가. 마땅히 여러 사람 의논을 쫓아 밖으로 내치겠다. 속히 하성이 정연조의 집을 수리하고 소재하라. 오늘 저녁에 옮겨 나가게 하리라. 전하의 말씀에 대신들이 모두 만면의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그날 초저녁에 나는 교자를 타고 건춘문을 나왔다. 그리고 세조의 따님이신 의수공주의 남편 하성위 정연조의 집으로 향했다. 내 나이 20이었다. 다음 날 전하는 새 왕비를 책봉하는 일을 허락한다는 전교를 내리셨다. 얼마 후 반정 세력의 서녀나 양녀들 중 9명이 전하의 후궁으로 입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든 것이 전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슬프지 않았다. 전하는 조카들을 매우 아꼈다. 하지만 반정 세력들은 계속해서 연산군의 아들들을 죽이라는 상소를 올렸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조카들을 죽이는 행위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전하의 변명이 반정 세력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결국 연산군의 아들들을 사사하고 장례라도 제대로 치르고 싶어 하셨지만 그것마저도 반정 세력들은 허락하지 않았다. 왕이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왕이었다. 얼마 뒤 연산군도 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래도 전하가 버티고 있었기에 연산군의 부인과 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전하가 경외로 높은 곳에 올라 인왕산 자락을 보며 눈물 짓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내가 거처하고 있던 하성이 정연조의 집은 인왕산 바로 아래에 있었다. 나는 인왕산 바위 위에 전하가 가장 예쁘다고 했던 다홍색 치마를 걸어 놓았다. 전하가 나를 그리워하는 만큼 나도 전하를 그리워한다는 뜻을 전하고 싶었다. 매일 아침 산에 올라 인왕산 바위 위에 치맛자락을 펼쳐놓는 일이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은 그 작은 기쁨조차 빼앗아갔다. 사연을 알게 된 조정 대신들의 성화에
나는 시전 죽전궁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전하는 날 잊지 않았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모화관으로 명나라 사신을 맞으러 갈 때면 모화관에서 멀지 않은 내 처소로 타던말을 보냈다. 맛있게 먹고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조심하면서 주상 전하를 잘 모셔라. 나는 말에게 직접 흰죽을 쏘어 먹이며 전하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하루에 한 번씩 내관이나 궁녀가 와서 궁궐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부부라고, 비록 반정 세력에 밀려 내쳤지만 조강지처를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다. 새해가 밝았다. 죽전궁에서도 쫓겨났다. 결국 몰락한 친정 오라버니 집으로 옮겼다. 친정에는 연산군의 부인으로 폐비된 고모, 거창군 부인 신씨가 이미 와 있었다. 나의 친정은 고모의 친정이기도 했다. 고모는 내 손을 붙잡고 한숨만 내쉬었다. 어쩌면 내 지아비 때문에 폐비되어 나에게도 서운한 마음을 가지시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고모는 나를 원망하지 않으셨다. 네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너도 폐위되어 유폐된 것을. 얼마 후 반정 세력인 구수영이 상소를 올렸다. 내 아들이 연산군의 사위였는데 이제 장인이 죄인이 됐으니 이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산군의 장녀 휘순공주는 전하의 조카이기도 했다. 전하는 어떻게든 이혼을 막으려 했지만 구수영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전하가 이혼을 허락하자마자 휘순공주도 어머니가 있는 친정으로 왔다. 중종 반정으로 남편을 잃은 우리 셋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눈물로 아침을 시작해 한숨으로 잠자리에 드는 날들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내관이 매일 와서 궁궐 소식을 전해주었다. 하지만 내관은 하루 걸러 한 번 오다가 열흘에 한 번, 달포에 한 번, 그렇게 발걸음이 뜸해졌다. 전하는 박원종의 양녀인 경빈 박씨를 총애해 매일 그 처소에 납신다고 했다. 반정 세력의 서녀나 양녀들로 구성된 9명의 후궁 중에서 정원공 윤여필의 따님 수기윤 씨가 왕비로 간택되었다. 전하는 경빈 박씨를 중전으로 삼고 싶어 하셨다. 경빈 박씨는 박원종의 양녀가 되었지만 원래 가문이 한미한 데다 연산군 시절 흥청으로 뽑힌 과거 때문에 중전이 되지 못했다. 새로운 중전마마는 파평 윤씨 가문으로 시어머니 자순대비 마마의 친척이었으며 올산대군의 부인인 승평 부대부인 박씨의 조카이자 반정 세력인 박원종의 조카이기도 했다. 가끔 날이 좋으면 인왕산에 올라 바위 위에 치맛자락을 펼쳐놓던 일도 이제는 할 수 없었다. 새 중전 마마에게 무례한 짓을 저지르고 싶지는 않았다. 반정 공신들은 또다시 반정이 일어나 자신들의 권력을 잃을까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결국 전하의 이복 형제인 견성군 이도는 전상군 이과의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간성에 유배되었다. 대신들은 유배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사를 청했다. 사사되고 난 다음 해에야 견성군이 영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견성군은 죽고 나서 신원되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조강지처라 하나
중전이신 장경왕후가 건지했다. 나도 죽고 나서야 복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다. 중종 10년. 전하의 맏딸인 효혜공주를 낳은 지 4년. 장경왕후가 훗날 인종이 되시는 원자 호를 낳고 엿새 만에 산요결로 세상을 떠났다. 신하들은 해산을 돕던 의녀 장금을 벌하자고 했지만 전하는 아이를 낳는데 공이 있었으니 큰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장경왕후 승하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은 복잡했다. 국모가 돌아가셨으니 슬퍼해야 마땅한데도 슬프지 않았다. 그렇다고 마냥 기쁜 것도 아니었다. 전하와 헤어진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전하가 그립다기보다는 내 신세가 억울하고 원통했다. 질거지하게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쫓겨나야만 했던 내 운명이 너무 가혹했다. 전하는 강론 때 고려사의 기록을 들으시며 내내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명종 때 최충수가 딸을 태자에게 시집 보내려고 이미 있던 태자비를 배출하게 만들었다. 이에 궁의 사람들이 모두 울었다. 그 한숨이 얼마나 깊었는지 옆에서 기록을 남기던 사관까지도 눈물을 지었다고 한다. 오랜만에 궁에서 나온 궁녀가 전하는 그 이야기에 나는 모든 희망을 걸었다. 기다렸다는 듯 담양부사 박상과 군창군수 김정 등이 나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다. 전국 당초에 박원종, 유순정, 성리안 등이 이미 신수군을 제거하고는 왕비가 곧 그 소출임으로 그 아비를 죽이고 그 조정에 서면 훗날 후환이 있을까 염려해 바르지 못하게 자신을 보전하려는 사사로움을 위해 폐위시켜 내보내자는 모의를 꾸몄으니 이는 진실로 까닭도 없고 또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정의 주인이 비었으니 마땅히 이때를 계기로 쾌히 결단하셔서 신씨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시면 천지의 마음이 흠양할 것이요 조종의 신령이 윤허할 것이고 신민의 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신등이 가슴에 울분을 품은 지 오래면서도 전에 능히 말을 내지 못했던 것은 정이 장경왕후께서 중전에 계심으로 신씨를 복위시키시면 장경왕후의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장경왕후께서 돌아가시고 고니가 다시 피었으니 마땅히 도로 잡을 기회이고 또 구원하시는 때를 당했으니 이러므로 신등이 급급히 아뢰는 바입니다. 나의 폐출을 주장했던 박원종과 성희안 등의 반정 세력은 모두 죽은 뒤였다. 나의 복위를 주장하는 살인파와 이에 반대하는 반정 공신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시간이 멈춘 듯한 나날이었다. 전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이어서 부부로 살았던 7년 동안 항상 모든 결정을 내게 미루었다. 차라리 누군가 나서서 전하 대신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전하는 내 복위에 대한 의견을 미루었다. 차라리 복위되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빨리 결정해 주기만을 바랄 정도가 되어서야 소식이 들려왔다. 전하는 결국 반정 공신들의 편을 들었다. 장경왕후 윤씨가 이미 세자를 낳고 죽었는데 패비가 복이 되어 아들을 낳을 경우 누구의 아들을 적장자로 봐야 하느냐. 차라리 후일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낫다.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이유 삼아
내 보기를 막은 거였다. 전하다운 결정이었지만 울분이 치솟았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단순히 내 보기만 막은 게 아니라 훗날 또다시 보기 문제가 불거질까봐 미리 단속까지 했다. 왕후가 죽자마자 패비의 일로 울분을 품어왔다고 말하니 평소 마음을 알겠다. 전하는 보기 상소를 올린 신하들의 직위를 박탈하고 유배까지 보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13살에 만나 7년을 함께한 부부였다. 그냥 보낸 세월이 아니었다. 연산군이 언제 변덕을 부려 우리를 죽일지 알 수 없어 두려워하며 혹시나 연산군에게 트집이라도 잡힐까봐 친정 가문의 손님까지도 경계하며 오로지 서로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버텨낸 7년이었다. 반정이 일어나던 날 자결하려는 전하를 설득해 왕위에 무사히 오르게 해주었던 이가 바로 나였다. 그런 조강지처를 포기하지 않는 신하들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귀양 보내는지 따져 묻고 싶었다. 가슴이 답답해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었다. 중종 12년 국상기간이 끝나자마자 전하는 장경왕후의 팔촌인 윤지임의 딸 파평윤씨 문정왕후를 간택해 새 왕비로 삼았다. 장경왕후의 친척이니 어머니를 잃은 세자저하를 잘 돌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셨던 모양이다. 세자저하의 외숙부인 윤임도 그런 생각에서 윤지임의 딸이 간택될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새 중전마마는 내훈 연려전 등과 같이 부녀자의 덕목에 대해 논하는 책보다는 사기, 여장부전, 진성여왕전, 선덕여왕전 등 여성들이 권력을 쥐고 정사를 다스리는 이야기를 더 좋아했다. 혼례식이 열리는 날 나는 인왕산 꼭대기 바위를 바라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바위는 저리도 단단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나만 이유 없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중종 14년 전하는 훈구파가 득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살인파를 적극 등용했지만 살인파 세력이 커지자 그것 또한 경계했다. 전하가 원하는 건 왕권 강화였지 신하들 중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희빈 홍씨와 경빈 박씨는 나인들을 시켜 궁궐 안팎의 나뭇잎에 꿀을 발라서 벌레들이 파먹게 만들었다. 벌레들이 나뭇잎을 파먹고 남은 글씨는 주초위왕이었다. 주초는 조의 파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조광조가 왕위에 오른다는 뜻이었다. 이는 훈구파가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신진사림을 몰아내려 버린 사건이었다. 희빈 홍씨는 훈구파 홍경주의 딸이었고 경빈 박씨도 훈구파 박원종의 수양딸이었다. 희빈 홍씨와 경빈 박씨는 나뭇잎을 전하에게 보여드렸다. 조광조가 훈구파 공신들을 제거하려는 것은 스스로 임금이 될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합니다. 전하는 조광조를 비롯한 오참찬 이자, 도승지 유인수, 좌부승지 박세희, 우부승지 홍원필 등 신진사림 세력들을 모두 잡아 가두라고 명했다. 여러 신하들과 성균관 유생들이 조광조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적이었던 남곤마저 조광조를 파직하고 유배를 보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하는 기어이 유배 보냈던 조광조를 사사하라 명했다. 이른바 기묘사화였다. 전일에 좌우께서 가까이 모시고 하루에 3번씩 뵈었으니 정이 부자처럼 아주 가까울 터인데 하루아침에 변이 일어나자 용서 없이 엄하게 다스렸고 이제 죽인 것도 임금의 결단에서 나왔다. 조금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전일 도타히 사랑하던 일에 비하면 마치 두 임금에게서 나온 일 같다. 조정 대신들과 백성들은 전하의 변덕에 놀라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조광조가 유배를 갈 때 도성 안의 백성들이 모두 나와 눈물로 그를 배웅할 정도로 조광조는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 그리도 총애하던 조광조를 단숨에 내치는 냉정함에 주초의왕 사건을 꾸민 사람이 바로 전하라는 소문도 돌았다. 조광조의 세력이 너무 커지자 일부러 내치기 위한 명분으로 전하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피바람에 연산군의 폭정을 떠올린 백성들 사이에서는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다.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는 나의 보기를 주장해 전하와 여러 번 갈등을 일으켰다고 들었다. 결국 나 때문에 37의 젊은 성략자가 죽은 것만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중종 16년 전하가 거창군 부인 신씨에게 속공한 죄인 안척염의 집을 하사했다. 고모와 내가 친척들 집을 떠도는 것이 보기 딱했던 모양이다. 중종 반정 후 친정 가문은 풍비박산된 상태였다. 온 나라의 권세가 우리 집안에 몰려있을 당시 오라버니가 노비들과 시종들에게 후덕한 인심으로 명망을 얻었기에 노비들과 시종들이 도망가지 않아 근근히 살 수는 있었다. 하지만 재산까지 모두 몰수당한 집안은 하루 3끼를 먹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고모와 나는 친정 친척들 집에 돌아가면서 머무르고 있었다. 다행히 머물 곳은 생겼으나 끼니가 걱정이었다. 전하는 내가 이리 빈곤하게 살고 있는 것을 아는지 궁금했다. 중종 22년 2월 24일 동궁해방 은행나무에 네 다리와 꼬리를 자르고 입, 귀, 눈을 불로지진 쥐 한 마리, 즉 작서를 걸어놓는 사건이 일어났다. 생나무 조각으로 만든 방서도 함께 발견되었다. 당시 동궁에는 세자 호가 거처했다. 세자 저하는 돼지띠로 해년생이었고 게다가 다음 날이 생일이었다. 쥐는 돼지와 비슷하므로 조정 대신들은 세자를 저주한 것이라 했다. 이어 3월 초하루에도 이런 사건이 대전의 침소에서 다시 일어났다. 전하는 범인을 알 수 없다며 이를 대충 마무리 짓고 싶어 했으나 자순대비 윤씨는 직접 교지를 내려 전하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던 경빈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동궁의 작서는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으나 대전 전란에서 나온 작서는 경빈 박씨가 의심스럽다. 이날 경빈이 대전에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고 그의 계집종 범덕은 뜰밑을 2번이나 왕래했다. 계집종이 왕래한 일에 대해 경빈이 스스로 변명하기 위해 나의 계집종이 2번이나 뜰밑을 왕래했지만 어찌 그가 쥐를 여기에 버렸겠는가 했다. 계집종이 왕래한 일은 바로 경빈이 스스로 한 말이었다. 쥐를 보았을 때도 경빈 혼자 있었으니 다른 사람이 여기에 버렸다면 경빈이 의당 보았어야 했다. 그 쥐가 꾸물거릴 때 산께서 나와서 보고 이 쥐를 집어다 버리라고 하자
시녀가 즉시 치마로 싸서 내다 버렸다. 그때 경빈이 갑자기 그지는 상서롭지 못하다 했다. 달리는 의심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 상황은 이와 같다. 그러나 이는 작은 일이 아니라서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렵게 여겨 감히 발설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경빈이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의심한다면서 욕지거리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신시에 경빈의 딸 해수농주의 계집종들이 인형을 만들어 놓고 차명에 처하는 형상을 하면서 수레가 몇 대 나왔는가, 쥐 지진 일을 발설한 사람은 이렇게 죽이겠다 하고 말한 데 이어 온갖 욕설을 하고 저주하느라고 매우 떠들썩했다고 한다.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추문했더니 자복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복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중전마마도 대순대비의 교지를 옳다하며 전하께 국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하는 제1계비인 장경왕후가 승하했을 때 경빈 박씨를 중전으로 삼고 싶어 할 정도로 경빈 박씨를 총애했다. 비록 가문이 한미하여 왕비가 되지는 못했지만 전하의 맏아들 복성군을 낳은 경빈 박씨의 권세는 대단했다. 전하의 총애를 등에 업고 경빈 박씨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모두 조정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한 중전마마는 항상 경빈 박씨를 경계했다. 경빈 박씨는 억울하다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몇 명이 죽어나갈 정도로 모진 고문이 이어지자 경빈 박씨의 궁녀들과 경빈 박씨의 사위 홍녀의 종들은 자신들이 불탄주를 걸어 놓았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 결국 경빈 박씨와 아들 복성군 두 옹주는 서인이 되어 쫓겨났다. 홍녀도 매를 맞아 죽었다. 광천이 김인경은 밖으로 내쫓겼으며 좌이정 심정도 경빈 박씨와 결탁했다 하여 사사되었다. 그 후 전하는 경빈 박씨와 복성군을 죽이라는 상소를 18번이나 거절했지만 신하들은 지치지 않고 상소를 올렸다. 결국 전하는 경빈 박씨와 복성군을 사사하라는 명을 내렸다. 가장 총애했던 후군과 비록 서자이나 맏아들인 복성군을 죽여야만 했던 전하가 안타깝기도 했고 그리도 냉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왕위일까 의문스럽기도 했다. 노비나 시종들이 장터에서 듣고 와 전해주는 권례 소식은 내가 아는 전하와는 너무나 달라 낯설기도 했다. 몇 년이 지난 후 이종익은 작서의 변을 일으킨 진범이 김한로의 아들 희라는 상소를 올렸다. 김한로가 심정과 유자광에게 권세를 빼앗기자 원한을 품고 작서의 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었다. 경빈 박씨와 복성군을 죽이라고 가장 강력하게 청했던 사람이 바로 김한로였다. 전하는 크게 배반감을 느꼈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중전마마의 남동생인 윤원형의 처 정난정이 그 전날 궁궐로 들어와 꾸민 일이라고도 한다. 정난정이 정실을 내쫓고 자신이 성실이 되기 위해서 저지른 짓이라니까. 중전마마께서 워낙 경빈박 씨를 미워하셨다잖아. 정난정이 일부러 경빈박 씨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짓이라니까.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김만로의 아들 김희가 저지른 일이라고 하더구먼. 세자저하를 저주하는 내용의 방석글씨가 김희 글씨체랑 똑같다고 하더라니까. 백성들은 둘만 모여도 자기가 들은 소문이 옳다고 소리를 높였다. 범인이 오리무중인 궁궐 안의 사건은 잡담의 소재로 최고였다.
어찌되었든 이미 죽은 경빈 박씨와 복성군을 살릴 수는 없었다. 김한로를 작서의 변 범인으로 벌할 수는 없었지만 전하는 항상 마음속에 김한로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다. 중종 32년 김한로는 중전을 폐위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다. 중전이 세자를 몰아내고 자신의 아들인 경원대군을 세자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중전의 당숙 요나님의 밀고로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었다. 전하는 김한로의 막내 아들이 결혼하는 당일 군사들을 이끌고 기습적으로 들이닥쳐 김한로를 체포하고는 사약을 내려 목숨을 빼앗았다. 중종 24년 9월 13일 충청남도 부여에 사는 김식이 전하께 상소를 올렸다. 신씨를 패한 죄목은 무엇입니까? 공자는 얼룩소의 새끼라도 빛깔이 붉고 뿔이 똑바로 났으면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신씨의 덕은 얼룩소만도 못하단 말씀입니까? 전하는 상소를 읽고 대노했지만 벌을 주지는 않았다.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들이 많아 지극히 경악스럽다. 평상시라면 처벌하겠으나 구원을 해달라고 해서 한 말이니 처벌하면 신하들이 바른 말을 못할 것이다. 신하들이 나서서 처벌을 주장했으나 전하는 끝내 김식에게 벌을 주지 않았다. 24년이 흐른 지금도 내 존재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상소로 인해 전하도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한번 되새겨 볼 테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중종 29년 왕비로 책봉된 지 17년 만에 중전마마 문정왕후가 왕자님을 낳았다. 딸만 내리 셋을 낳은 후였다. 세자저와 인종은 이미 19살이었고 첨지 중추부사 박용의 따님과 혼인까지 한 후였다. 하지만 왕자를 낳으신 중전마마는 어떻게든 세자저하를 몰아내고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을 왕위에 올리려 했다. 세자저하의 외가 친척이니 세자저하를 더 잘 돌볼 것이라는 전하의 바람은 완전히 외면당했다. 중종의 제1계비인 장경왕후의 오라버니 유님은 세자저하를 지지해 대윤, 제2계비인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형은 경원대군을 지지해 소윤이라 했다. 조정에서는 대윤과 소윤이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중전마마라도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갓난쟁이 경원대군과 19 세자저의 세력 다툼은 당연히 세자저의 승리였다. 중종 38년 1월 권세를 잡아 경원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중전마마는 세자궁에 불까지 질렀다. 세자저하의 침소 방문을 밖에서 잠근 뒤 불붙은 쥐를 세자궁에 몰아넣은 것이다. 당시 세자비는 빨리 나가자고 청했으나 효심이 지극한 세자저하는 중전마마가 자신을 미워해 저지른 지심을 알고 그대로 불에 타 죽으려고 했다. 다행히 소식을 들은 전하가 침의만 입은 채 달려와 세자저하를 애타게 불렀고 전하의 고함 소리에 이대로 죽는 것도 불효라고 생각한 세자저하는 그제서야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세자저하는 중전마마가 방화를 했다는 추측을 강하게 부정하며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대신들을 오히려 만류했다.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이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는 글을 시강원에 내렸다.
내가 박덕한 자질로 외람되게 동궁에 올랐으나 하늘의 굽어 살피심은 매우 밝은지라 진실로 제어를 부르기에 마땅합니다. 조종주부터 100여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집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잿더미를 만들었으니 하늘이 이런 꾸지람을 내린 것은 실로 내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로는 성심을 놀라게 해드렸고 아래로는 여러 관료들에게 황황함을 끼치게 되었으니 이와 같은 혹독한 제변은 옛날엔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반성하고 가혹한 자책을 조금도 용서 없이 하고 있으나 스스로의 조처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자저하가 글이 나오니 대신들도 사건에 대해 더 추궁하지 못했다. 또한 전하도 노안으로 힘드신 와중이라 세자궁의 방화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갔다. 중종 39년 11월 15일 유난히 해가 빨리 진 날이었다. 어둠 속에서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렸다. 나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심란하던 차였다. 언젠가 말발굽 소리가 들리던 그날처럼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행랑아범이 데리고 들어온 김내관은 전하를 가까이서 모시는 자였다. 김내관이 큰절을 한 후 나에게 승복을 내밀었다. 나는 눈을 감고 가쁜 숨을 진정시켰다. 아마 전하의 임종이 가까워온 모양이었다. 몇 달 전부터 전하의 병세가 심상치 않자 세자저하가 대리 청정을 했다. 어제는 드디어 양위까지 했다고 들었다. 임내하는 궁인이 있다고 통화문을 시간이 지나도 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서두르소서. 나는 여승으로 변장을 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입궁했다. 궁궐까지는 말로 달려 한시진도 걸리지 않았다. 궁을 떠난 지 38년하고도 2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다. 20살에 헤어진 후 처음이었다.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눈물 때문에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김내관을 놓치지 않으려 김내관의 옷자락을 목숨줄처럼 붙들고 걸었다. 대전에 들어가자 대비마마 문정왕후가 흘낏 바라보았다. 어제 즉위한 주상전하는 고개를 살짝 숙여 예를 표했다. 아니, 사실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눈은 그저 들어놓은 상황 전화만을 향했다. 19 창창하던 내 난구는 없었다. 검버섯이 가득 핀 주름진 얼굴은 잠든 채였다. 낯설고도 익숙한 영화는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부드러운 기수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데도 편안해 보이기는커녕 지쳐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 신씨가 입궁했습니다. 아바마마. 주상전하가 귓가에 속삭이자 중종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가까이 오라. 입만 벙긋할 뿐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어수를 잡았다. 미안하오. 겨우 내뱉은 말을 끝으로 전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전하의 용안 위로 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전하, 전하.
주상전하와 대비마마가 곡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관들과 상궁들이 바삐 오갔다. 김내관은 그 틈에 나를 데리고 궁을 빠져나왔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저 내 기억에는 전하가 미안하다고 한 바로 그 순간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안방에 누운 채였다. 눈을 뜨자 내 시중을 드는 금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마님, 이제야 정신이 드십니까? 벌써 달포나 누워 계셨습니다. 나는 금내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꾸역꾸역 죽을 삼키며 삶을 부여잡았다. 이대로 폐출의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죽을 수는 없었다. 새로운 왕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이었다. 나를 바라보던 주상전하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어쩌면 새로운 세상에서는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들었다. 하지만 인종은 즉위 8개월 만에 승하했다. 사람들은 모두 계모인 문정왕후의 짓이라 의심했다. 장안에는 해괴한 소문이 가득했다. 문정왕후는 효성이 지극한 전하를 앉혀두고 매일 통곡을 했다고 한다. 어차피 궁 안에 있다간 우리 모자가 전하의 손에 죽을 테니 경원대군과 난 절에 가서 선왕의 명복이나 빌면서 살겠소. 대비마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동생인 경원대군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며 하루 종일 통곡을 했다고 한다. 죽이려면 지금 죽이시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만 같아 살기 싫소. 대비마마, 어떻게 해야 제 진심을 믿으시겠습니까? 주상전하가 석고 대죄까지 했지만 문정왕후는 의심을 풀겠다는 말 한마디 내리지 않았다. 결국 주상전하는 뙤약볕에 석고 대죄를 하다 쓰러졌다. 원체에 허약했던 주상전하는 그 뒤로 이질을 앓게 되었는데 문정왕후는 이질과 상극인 닭죽을 내내 수라상에 올리라고 명했다. 어떤 소문에는 문안 인사를 간 인종대왕에게 문정왕후가 떡을 주었는데 그것을 먹은 후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도 한다. 젊디 젊은 왕의 죽음에 백성들은 이런저런 소문들을 수군대기 바빴다. 대부분이 표독스럽고 욕심 많은 계모 문정왕후에 의한 독살설이었다. 효성스럽고 덕망이 높아 백성들이 기대했던 인종대왕이었기에 문정왕후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은 높아져만 갔다. 명종 즉위 원년, 드디어 인종을 지지하던 인종의 대윤 세력이 몰락하고 명종을 지지하던 윤원영의 소윤 세력이 득세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종의 이계비인 성렬 대왕 대비마마가 수렴 청정을 하며 군림했다. 하지만 나는 조정의 권력 다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중종대왕이 승하하시고 인종대왕도 승하하셨다. 나도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궁궐에서 살고 싶다거나 권력을 갖고 싶다거나 하는 욕심은 없었다. 나는 그저 신원이 회복되어 중종대왕의 조강지처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다. 인종의 왕비였던 공이 대비마마에게 서찰로 적어보낸 내용도 그게 다였다. 구중 궁궐에 있는 공이 대비마마에게 직접 서찰을 전달할 수 없어 유님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당시 수렴 청정을 하고 있던 문정왕후 성렬 대왕 대비마마는 이것을 문제 삼았다.
일찍이 유님은 후궁 희빈 홍씨 아들 봉성군을 보위에 올리려 했으며 인종께서 승하시자 지금의 주상 대신 계림군을 왕위에 올리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이제 유님이 왕대비인 박씨와 서신을 교환하고 유인수, 유관 등과 공모하는 것은 또다시 큰일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유님이 역모를 꾸몄다는 모함이었다. 대신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지만 성렬 대왕 대비마마와 윤원영은 끝내 유님과 관련된 인물들 모두를 사사했다. 계림군은 유님의 조카로 성종의 아들 계성군의 양자였고 봉성군은 중종의 후궁 희빈 홍씨의 아들이었으니 명종의 이복형이었다. 이른바 을사사화라 일컬어지는 피바람은 거의 6년에 걸쳐 계속되었다. 갖가지 죄명으로 유배되거나 죽은 자의 수가 거의 100여 명에 달했다. 백성들은 연산군의 폭정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며 수군거렸다. 내 서찰을 전달했다는 죄로 영모 누명을 뒤집어쓰고 죽어야만 했던 유님이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어떻게든 유님의 무고를 알리려 했었지만 아녀자의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아니, 유님이 무죄라는 것은 성렬 대왕 대비마마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내 노력은 허무한 발버둥에 불과했다. 그저 조강지처라는 신분을 인정해달라는 나의 작은 소망이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며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명종 12년 12월 7일 이 세상을 떠날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지아비와 헤어져 51년을 독수공방했다. 지아비였던 중종이 승하신 지도 벌써 13년이 흘렀다. 반정공신, 신진살임, 외척 세력의 다툼으로 인해 연산군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영모 고변이나 익명서 사건으로 백성들도 끊임없이 죽어나갔다. 남쪽에서는 왜구가 삼포회란을 일으켰고 북쪽에서는 여진족들의 약탈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나의 시간은 대부분 혼돈과 무질서와 갈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내 나이 71세. 더 이상 여한은 없었다. 그저 내가 죽은 후 장래가 걱정이었다. 내가 죽어도 나라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친정 조카들이 봉사하여라. 나는 그렇게 평생 꿈꿔온 단 한 가지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